상호작용론자 융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상호작용론자 파트에서 마지막에 해당하는 사람이고요. 융에 대해 이야기가 나오는데 책에서 보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줄밖에 안 나와요. 그런데 이제 이 융에 대한 이론을 조금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설명을 다른 책에서 빌려와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융은 취리대학의 강사였고요. 큰 개인병원을 운영하는 의사였습니다. 그런데 프로이트와 결별하고 지적인 정서적인 상황이 극심히 혼란되고 불안한 상황을 겪게 되었어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프로이드의 제자다 보니까 프로이드는 그 7세 이전에 그 유아 시절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결정론자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이제 생각하면서 자신의 무의식을 들여다보기 시작했죠. 그런데 어린 시절의 삶을 돌아보기 시작하면서 유년 시절의 놀이를 재현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어린 시절에 원래 목사의 아들이었었는데 자신이 이제 부모님들로부터 좀 약간 예민하고,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좀 예민하고 까탈스러우신 분들이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예민하신 부모님들의 피해서 뭐 다락방 같은 데서 혼자 목각 인형과 함께 놀았던 자기의 그 어린 시절을 이제 재현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인형으로 여러 이제 뭐 집들을 만들기도 하고 그 환경을 다시 꾸미는 그런 놀이들에 이제 심취해 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은 놀이 치료에서 현재 모래놀이 치료라는 게 있거든요. 그게 이제 소위 융의 이론을 바탕으로 만든 치료의 기법이에요. 그러니까 아이가 있으면은 이 아이가 자기 자신의 어떤 무의식을 표출하기가 되게 어렵잖아요. 나에게는 이런 과거가 있고 이런 뭐 과거의 스토리들이 있는데 그 스토리들을 제가 잘 설명을 해 드릴게요 라고 표현을 할 수 있는 아이들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모래놀이 상자판에서 여러 가지 그 무의식을 표출을 하기 시작합니다. 뭐 인형을 뭐 무덤을 만들어서 인형을 묻는다거나 뭐 전쟁을 일으킨다거나 여러 역동들이 이 모래상자의 판에서 이제 표현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소위 무의식을 이끌어내는 하나의 키 워드로 놀이라는 것을 이제 개발을 하게 된 건데 그게 이제 융이 가지고 있었던 하나의 자기 자신을 분석하는 과거를 분석하는 그 방식을 따와서 그 분석할 수 있는 하나의 방식으로 모래놀이를 후대의 사람들이 이제 재현을 한 거죠. 그래서 모래놀이라는 치료로 융의 이론을 바탕으로 한 모래놀이 치료, 놀이 치료를 개발을 하게 된 것입니다. 융 당시는 그때는 이제 융이 목각 인형을 가지고 놀았고 그런 과거의 자기 자신과 함께 대면을 하는 거죠. 그래서 컨프런트라는 표현을 쓰는 이 대면을 통해서 자기 자신의 무의식, 내 안에 현재 내가 지각하지 못하고 있는 무의식이 무엇인지를 계속 대면해 가고 있었는데 이제 그가 이제 뭐 단지 목각 인형만을 가지고 자기를 분석했던 것이 아니라 아주 오랜 시간 동안 환상, 자기의 어떤 마음속에서 나타나는 그런 심상 같은 것들과 꿈, 무의식이 가장 맞닿아 있는 게 꿈이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제 재현을 해 나가고 분석을 해 나가는 거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우리도 꿈을 꿀 때 그 꿈이 가지고 있는 은유적인 표현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 꿈을 가지고 이제 분석을 해 나가다 보면은 자기 자신도 생각하지 못했던 그 자신의 그 무의식을 발견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미분화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 그러니까 어린 시절에 소위 그 어머니와 아버지에게서 그 떨어져 나온, 그리고 혼자 놀이를 하는 자신의 모습이지만, 그 안에 자기가 그 부모님으로부터 독립되어지지 못한 참된 자기가 발견되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개별성을 이루는 것, 인디비주에이션이라는 이 개별성이거든요.
이제 이것을 이루어 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때 당시에는 소위 혼자서 놀 수밖에 없는 뭐 자기의 운명이었다면 부모님으로부터 마치 이렇게 소외된 자신이었다면은 계속 성인이 되어서 무의식과의 그런 대면을 거치고 그 대면을 통해서 이제 자기가 스스로 성장을 해 나가는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소위 치유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제 나중에 헬렌의 사례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어쨌든 이제 융은 다른 심리학과는 공통성이 거의 없는 융만의 독특한 심리 구조를 발전시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융이 정의하는 우리 시대의 일반적인 신경증은 과거와의 영적인 결합을 이룬 직접적인 결과다. 그러니까 이제 이 신경증이라는 것 자체가 소위 불안, 뭐 가장 큰 게 이제 불안인 거죠. 불안이 이 사람 안에서 통제되어지지 못하고 다스려지지 못하기 때문에 그 불안으로 인한 이제 생기는 그 부분이 신경증이잖아요. 그런데 그 신경증의 원인은 과거가 이제 그 사람 안에서 적절하게 해석이 되어지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불안을 일으키는 요소가 뭐 원부모로부터였었든지 아니면 어떤 트라우마나 아주 이렇게 특정한 사건이었던지 혹은 공포였든지 여러 가지 이렇게 과거에 그 사람의 고유한 사람이 겪은 사건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것들이 이제 다 합쳐져서 어디로 가게 되냐면 무의식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무의식의 영역을 그냥 아예 제외를 시켜버리다 보니까 그런 어떤 영적 결합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융이라는 사람이 이제 영성이라는 것에 많이 활용이 되어지는 가장 큰 이유인 것 같고요. 그리고 기독교 안에서도 이제 융 이론이 이제 신학과 일반 학문을 연결하는 하나의 그 가교 역할을 하는 그 이론으로 나오게 되어지는 이유인 것 같습니다. 근데 융은 이제 이런 개인의 무의식뿐만 아니라 이제 전체적인 인류의 집단 무의식까지도 다루기 때문에 인간이 그렇다면 이런 사건으로 인한 트라우마, 죽음에 대한 공포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라는 그것은 좀 더 깊게 들어가다 보면은 인간 인류 안에 뭐 예를 들어서 죽음이라는 무의식, 큰 집단의 그 무의식이라는 의식 때문에 그것이 연결되어져서 인간의 트라우마로 같이 발전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것이 없다면 부모에게 소외되고 버림받아도 뭐 사람은 별로 상관이 없겠죠. 그리고 트라우마도 그렇고 사건이나 공포도 다 죽음이라는 것과 연결되어지기 때문에 소위 이게 죽음뿐만이 아니라요. 모든 인류가 가지고 있는 집단의 무의식에 이제 연관이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인류는 모두가 다 어둠을 무서워하거나 집단적으로 뭐 선과 악에 대한 이제 여러 개념들이 이분법적으로 나뉘어져 있다거나 그러니까 설명할 수 없는 그런 무의식들이 인류 안에 이제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별화를 지향을 하거든요. 한 개인이 진짜 자기다워지는 그 삶으로의 개별화를 지향을 하는데 이것은 무의식에 의한 지배와 통제가 아닌 자기 인식과 자기답게 되어가는 과정, 그것이 개별화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융은 심리적인 기능으로 이제 세상을 지각하는 방식으로 내향성과 외향성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성적인 기능으로는 사고와 감정, 뭐 비이성적인 기능으로는 감각과 직관. 그래서 왜 이제 내향성 왜 이터널라이제이션 해가지고 익스터널라이제이션 해서 우리가 MBTI에서 ENTP 뭐 이런 식으로 나누잖아요. I와 E, 사고, 띵킹과 필링, 감정, 뭐 감각의 인투이션의 그 감각은 센스예요. 센스 S.
그리고 직관의 인투이션 해가지고 이제 뭐 이걸 가지고 조합을 해서 INTP, 뭐 ENTP 이런 식으로 성격의 유형을 말을 하는데 실제로 이것도 이제 후대 사람들이 MBTI라는 걸로 이제 발전을 시킨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세상을 지각하는 그 방법으로 내향적인 사고와 외향적인 사고의 방법으로 지각을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띵킹이라는 사고를 가장 이렇게 그 중점적으로 생각하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감정, 타인에 대한 동정심 이런 걸 중심으로 생각하고 비이성적으로는 이제 감각, 센스라는 것을 이제 통해서 정보를 알아가거나 혹은 직관적으로 그냥 딱 보고 알아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거는 MBTI의 원형이었던 그 소위 심리적인 기능에 대한 설명이었고요.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 이제 제임스 로더의 이 8줄의 책 안에서 제임스 로더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융의 이론은 바로 이 원형입니다. 이 아키타입이라는 이 원형이 어떻게 이제 인간에게 변형을 가져다 주는가라는 것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중년기에서 나와요. 그래서 원형을 가장 중요하게 융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전체적으로 이 동그라미 하나가 원형이라고 한번 볼게요. 원형, 아키타입이라고 치면은 이 원형이 마치 말랑말랑한 아주 거대한 동그라미 덩어리에서 이제 우리가 마치 지구에서 뭐 멘틀과 뭐 지각 뭐 이런 식으로 쭉 나뉘잖아요. 가장 이 표면의 부분에 차지하고 있는 이 원형에서 강력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페르소나라는 거죠. 이 페르소나라는 것은 가면이라는 뜻인데 성격의 가면, 뭐 혹은 역할의 가면이라고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뭐 아버지 혹은 어머니가 가지고 있는 그 역할의 가면들, 뭐 가면에 따라서 회사에 가면은 회사의 가면이 다르고 학교에 가면 학교의 가면이 다르듯이 이제 그 순간순간마다 선택하는 역할에 대한 가면이 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페르소나가 자기 자신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가면을 쓰고 살아가다가 보면은 이제 예를 들어 아주 비근한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에도 목사의 가면, 전도사의 가면을 쓰고 한 20년을 살아왔죠. 20년에 넘게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한 10년 아주 되게 독특한 이제 제 책 안에서 이제 나오는데 독특한 게 10년 정도 사역을 하면서 저는 전도사로서만 사역을 하다 보니까 저는 원래 화도 안 내고 되게 천사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저희 남편하고 살면서 엄청나게 불같은 화를 내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 가면이 거기에서 벗겨진 거예요. 결혼해서. 그러면 이제 소위 이 가면이 이렇게 딱 벗겨지면은 또 다른 이제 원형의 그 깊은 틀이 나온다는 거죠. 가면이 이제 이렇게 싹싹싹싹싹 벗겨졌다고 쳐봐요. 그러면은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아니마 혹은 아니무스. 이게 이제 여성성 안에 있는 그 여성성 안에 있는 것이 여성성 안에 있는 남성성이 아니무스, 남성성 안에 있는 여성성이 아니마. 이제 이렇게 구별을 하게 되는데 이제 보통 이런 것들은 중년기에 나타나거든요. 근데 실제로 당시에 융이 살았던 시대에는 의학이 그렇게 크게 발달하지 않다 보니까 아마 호르몬이 그 젊었을 때 여성에게 여성 호르몬이 또 가장 중점적으로 발달을 하고 남성에게는 남성 호르몬이 중점적으로 발달을 하는데 중년기가 되면은 그것이 서서히 그 호르몬들의 그 우세가 좀 사라진다는 것을 그때는 뭐 갱년기라는 개념이 없었으니까 아마도 이제 그렇게 나타나는 하나의 집단적인 현상이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융은. 그러다 보니 이제 이 남자와 여자의 그 안에 있는 새로운 성격들이 이제 출현을 하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이때 되게 많이 놀란대요. 이제 과거의 어른들은 남자분이신데 왜 내가 설거지가 하고 싶지? 왜 내가 여자가 하는 바느질이 하고 싶지? 막 이러면서 이렇게 자기 자신도 모르게 막 놀라기 시작하는 그런 면이 있대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몰랐던 자신을 발견을 하게 되어지는 그런 과정이었던 거죠. 근데 이제 요새는 그런 게 의학으로도 많이 잘 밝혀졌으니까 이렇게 된대라고 이제 다들 잘 알고 있는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또 이렇게 싹 벗겨지고 나면은 이제 그 안에서 무엇을 발견을 하게 되냐면 섀도우를 발견하는 거죠. 나의 그림자, 어두운 면. 그러니까 실제로 저는 중년기 이제 내일 모레 50이 되다 보니까 중년기가 되면서 가장 많이 느끼는 게 과거의 기억들이 불현듯 올라와요. 그래서 그것이 아주 슬펐던 시절의 이야기면 되게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우울함에 빠지게 되고 혹은 아주 어린 시절에 아주 창피한 일들이 막 떠오르거나 그러면은 그런 자기 자신이 막 되게 창피해지기도 하고 또 그런 경향도 있죠. 만약에 이제 제가 살아왔는데 아주 그 보람된 삶을 살지 않았어요. 맨날 뭐 놀았거나 뭐 아무런 어떤 생산성을 발휘하지도 못하고 그렇게 살았다면 그런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후회와 그리고 또 회환 같은 것들이 막 밀려오는 그런 시기인 거죠. 그리고 동시에 자신 안에 있는 일종의 악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렇게 그 사람들 안에서 다가오게 될 때 그런 섀도우가 주는 것들을 보통 어떻게 처리를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이게 선과 악의 부분이거든요. 근데 융은 지금 현재 이게 이 안에서 이 대극들이 무엇 대 무엇, 남자와 여자, 선과 악, 섀도우 안에서 나타나는 선과 악, 남자와 여자, 그리고 뭐 가면과 뭐 비가면 뭐 이런 식으로의 이제 대극이 막 이렇게 나타나는데 그런 대극들에서 이제 하나의 역할에만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이 두 가지가 서로 균형을 이루고 조화를 이루는 것이 가장 건강한 삶,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건강한 삶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로더가 그거를 지적을 하는 거죠. 여기까지는 할 수 있어. 그러니까 아니마 아니무스나 이런 데까지, 페르조나까지는 할 수 있는데 이 선과 악은 그렇게 균형을 이룰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을 하면서 중년기에서 중보자의 개념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그거는 중년기에 가서 말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 모든 것들이 이렇게 또 싹 벗겨지면은 그 안에 진정한 자기, 바로 셀프가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다 그냥 하나, 단일한 것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다 여러 개의 겹겹이 층으로 이루어진 그런 상태이다 보니까 이것이 전체적으로 컴플렉스 돼 있다. 이제 소위 복합적이다라는 그런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컴플렉스라는 것은 어떤 일종의 열등감이라는 표현으로도 저희가 자주 사용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복합적이다. 저 사람의 문제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것 같아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원형이라는 것이 진정한 자기 자신의 모습으로 그 껍질을 모두 벗고 셀프가 되기까지의 과정이 이렇게 하나둘씩 벗겨져 나가기 시작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거죠. 이제 그 안에서 융은요, 이제 대극의 발생과 합의를 이루어가는 것을 말을 하고 있고요. 로더는 다른 개념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중년기에서 이제 나오게 되어질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융에 대한 이야기를 참조한 책은 듀에인 슐츠라는 독일 학자의 그 성장심리학이라는 책이었고요.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에서 나오는 책이라서요. 혹시 참고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이 책을 보시면은 융의 이론을 정말 잘 설명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겠습니다.